2억 5천만 년 전, 지구상의 자연 변화로 인한 대규모 멸종이 처음 일어난 이래 화산 활동, 빙하, 그리고 운석의 충돌로 인한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도도새를 비롯해 726종의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제6의 멸종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야생동물들이 사라져갔다. 그 중에서도 생태계의 축을 이루는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와 같은 중대형 포유류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오랜 세월 동안 신비한 전설과 익살스러운 노래들로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살아있는 야생동물들. 무엇이 그들을 한반도 남쪽에서 사라지게 한 것일까? 서울대공원 동물원. 호랑이는 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 동물이다. 그 중에서도 시선을 압도하는 호랑이가 있다. 바로 낭림이. 이마에 임구 왕자가 선명한 이 암컷 호랑이는 지난 2000년 서울대공원이 남한에서는 멸종된 호랑이를 보존 복원하기 위해 북한에서 도입한 것이다. 낭림이는 1993년 야생에서 잡힌 호랑이로 북한의 자강도 낭림군이 고향이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원에는 낭림이를 비롯해 30여 마리의 호랑이가 있지만 남한 땅에서 포획돼 사육되고 있는 호랑이는 한 마리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서울이 현대 문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던 1901년 경복궁. 고종 황제의 간담을 싸늘하게 하는 속동이 벌어졌다. 황제의 산책로인 향원정 사슴동산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 호랑이를 쫓기 위해 1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동원됐다. 궁궐 안에서 사슴을 낚아채간 호랑이 소동은 20세기 초만 해도 서울 사대문 안까지 호랑이가 출몰했음을 보여준다. 개화기 무렵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도 호랑이 목격담을 적지 않게 증언하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보았다. 가끔 내 방에서 이런 짐승들의 무거운 발소리와 깊은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한밤중에도 몇 시간씩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한강 상류에는 최근에 버려진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호랑이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을 물어갔기 때문이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하는 호랑이들은 서울의 성안에서 총에 사살되기도 했었다. 원산에서 일본인 수입상이 주로 사들이는 호피가 연간 500장 정도다. (1900년대) 초까지 서울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에 고루 서식했던 호랑이. 그 많던 호랑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일본 나고야에서 우리나라 호랑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단서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히데요시 기요마사 기념관. 가토 기요마사.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로 진격하여 임해군과 순하군 두 왕자를 포로로 잡은 인물로서 일본인들에게는 전설적인 무사다. 기요마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소한 물품들까지 하나하나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수장고 한 구석에서 호랑이 뼈를 찾아냈다. 호랑이의 아래턱 뼈다. 일본은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호랑이와 같은 대륙성 동물은 살지 않는다. 이 호랑이 뼈는 어디서 난 것일까? ここの博物館に入ったのは加藤清正の武将家臣ですね。家臣の家に伝わったものが入ってきたという形です。で、おそらく加藤清正からもらったか、その家臣がですね、家臣が加藤清正からもらったか、あるいはその家臣が実際に自分も朝鮮半島行ってますので、それで自分で取ってきたものかもしれません。でもその家では一応加藤清正の虎の骨というふうで伝えてきたようです。 일본에는 없는 호랑이를 가진 나라 조선.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에게 호랑이를 잡는 것은 곧 조선을 제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전쟁에 참가한 일본 장수들은 호랑이를 발견하면 무조건 잡아들였다. 가장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토 기요마사. 그가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진상한 호랑이만 모두 5마리에 달한다. 이후 기요마사는 호랑이 갓도, 호랑이의 남자라고 불려지며 후대에까지 전설적인 인물로 받들어졌다. 지루한 전쟁 기간 동안 일본 군인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해 벌어진 조선 호랑이 사냥. 호랑이는 침략자 일본군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20세기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 땅에서 가토 기요마사의 전설은 다시 한번 재현된다. 야마모토 타자부로 일본 고베에서 사업을 하며 조선 내 일본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재력가였다. (1917년) 야마모토는 정호군, 즉 호랑이를 정벌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여 조선 땅을 밟았다.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불안하던 시기였다. 야마모토는 전쟁에 지쳐가는 일본 젊은이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임난전 당시 일본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의 호랑이 사냥을 계획하고 큰 호랑이를 거꾸로 때린 이야기는 오랫동안 일본 소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호랑이를 사냥한다고 하면 가토 기요마사의 옛일을 떠올리며 비상이 상쾌한 일로 여기며 또한 매우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제국 청년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이를 고무시키기 위해 7, 8만 원의 큰 돈을 들여 조선의 호랑이 사냥에 나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제시대에 발간된 책들 가운데 야마모토 정호군의 행적과 관련된 한 권의 사진첩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야마모토 정호군.
이 사진첩은 호랑이 사냥 경로, 일정, 사진 등 상세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정호군을 조직한 것은 야마모토였지만 실제 사냥에 나선 사람은 조선인이었다. 당시 조선의 3대 사냥꾼으로 불렸던 최순원, 강용군, 이윤회를 비롯해 이름께나 날리던 사냥꾼들이 정호군에 참가했다. 몰입꾼도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조선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호랑이 사냥에 조선인이 앞장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100여 명으로 구성된 야마모토 정호군은 조선 팔도를 거침없이 누비며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1917년 11월 12일) 부산에 도착한 야마모토 일행은 15일 서울 남대문역을 출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정호군은 해남, 장흥, 곡성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조와 금강산에서 북청, 성진에 이르는 북부조 등 총 8개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야마모토가 포함된 정호군 본대는 사냥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함경도 북청에 도착한다. 이로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하던 지역이다. 연일 허탕만 치던 정호군은 11월 20일과 21일 호랑이 사냥에 성공했다. 호랑이를 잡은 사람은 조선인 포수 최순원과 백운학, 북청 인근 이원과 성진에서 각각 한 마리씩 잡았다. 호랑이 외에도 함경도 영흥과 전남 화순에서 표범 한 마리씩 사냥했다. 불과 15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호랑이 2마리, 표범 2마리, 그리고 늑대, 곰 사냥 등 대형 포유류만 13마리를 잡았다. 성공적인 호랑이 사냥을 기념해 조선 호텔에서 해산식을 거행했는데 이 해산식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을 비롯한 120명이나 되는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정어군의 종군 기자였던 매일신보 심천풍 기자에 따르면 이날 연회에는 전대미문의 음식이 소개됐다고 한다. 문제의 음식은 다름 아닌 호랑이 고기 요리. 호랑이 요리는 만들어보기도 처음이요 먹어보기도 처음이었다고 전한다. 호랑이 사냥에서 요리까지 야마모토는 식민지 조선의 지배 상황을 만끽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조선 총독부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다. 당곡천 총독을 만났지요. 호랑이 사냥 계획을 말하고 관내를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매우 재미난 일이요. 한일합방 이후에 그때까지도 역시 호랑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은 여전하고 또 실제 호랑이에 의한 그 민폐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가축을 잡아간다든지 때로 드물게 또 사람 해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명분은 그런 호랑이를 일본이 이제 없앨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아마 한국 사람들을 좀 제압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에 호랑이가 등장한 것은 약 3만 년 전.
대륙으로 이어져 있는 한반도는 호랑이의 먹이원이 충분했다. 그래서 호랑이는 건강한 생태계의 정점에서 산화를 호령했다. 삼림의 지배자인 호랑이는 인간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호랑이가 사는 산은 외경시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착허군이라는 호랑이를 잡는 군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기라고 해봐야 덫과 창이 고작이어서 호랑이를 잡았다기보다는 쫓아내는 수준이었다. 기본적으로 그 호랑이 잡는다는 거는 고을 원림의 사또에 이제 허락이 떨어져서 나가서 잡는데, 잡았다가 하더라도 그 수확물을 호랑이 가죽이라든가 뭐 발톱이라든가 뼈라든가 뭐 호랑이 머리라든가 이런 수확물을 개인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에다가 바치고 대신에 그 호랑이 값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수라는 게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아봐야 별로 자기한테 돌아온 이득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라에서 호랑이를 잡아라 이러지 않으면은 열심히 호랑이를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태로운 일인데. 그러나 19세기 말 성능 좋은 신식 총이 도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인간은 더 이상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그 앞에서 호랑이는 무력했다. 특히 제국주의 식민정책 와중에 전해진 동양의 매력적인 동물 호랑이와 표범에 관한 이야기는 서구 유럽의 사냥꾼들을 한반도로 불러 모았다. 그들에게 호랑이에 대한 외경심에는 없었다. 식민지 조선의 호랑이와 표범은 단지 수집과 정복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총을 손에 쥔 인간은 이제 자연을 지배하려 들기 시작했다. (1916년) 특별한 현상수배령이 내려졌다. 현상금은 15원, 당시 쌀 2가만이나 되는 거금이다. 현상수배의 주인공은 바로 늑대였다. 몸통 길이만 1, 2m에 달하는 대형 포유류 늑대. 늑대는 대표적인 산림용 동물로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초식동물의 전염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가 살고 있는 숲은 건강하다. 그런 늑대가 숲을 나와 민가 부근까지 진출했다. 늑대는 심지어 서울 인근 지역에도 출몰했다. 그만큼 인간과 가축에 끼치는 피해는 늘어났다. 늑대를 잡기 위한 현상수배는 30년대까지 계속됐다.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늑대를 잡아들였다. 한 마리당 15원 하던 현상금은 90원까지 올랐다. 삼림에서는 생태계 조절자로 불리지만 인간에겐 포악한 맹수였던 늑대. 늑대는 왜 산을 떠나 인간과 충돌했던 것일까? 과거에 늑대들이 서식을 하고 있던 늑대의 서식지를 인간들이 개간을 해서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개간을 하고, 늑대가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늑대가 자연 생태계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먹이 자원이라든가 생태학적 모든 자원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늑대들은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가 근처로 내려오게 되고, 인가 근처에 내려와서 결국 가축을 해야 하게 되고, 한 번 가축을 해야 한 늑대 개체들은 다음에 다시 그 가축을 해야 하게 되죠. 서식지를 잃어버린 것은 늑대만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인간과 충돌했다. 있는 창고 있죠? 예, 예. 저 창고가 그 전에 저 외정 때가 이제 해수부제 때
호랑이 잡아갖고 숨겨둔 창고라고요. 아, 그래요? 이 창고는. 해수구제는 인간에게 해로운 짐승을 박멸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 알고나 중에 이제 이철호 씨의 아버지는 해수구제로 잡은 호랑이를 이곳에 보관했다고 한다. 잡았던 황금으로 200원. 그때 돈이 200원. 매장 때 그 해수구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 구례군 토지면 내한 부락이라고 한데 이제 거기에서 호랑이가 자꾸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산에 그 밭이 있는데 밭에서 노인이 밭을 메고 있는데 그 호랑이가 그 위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그 발로 그 텀칠란 같이 그 위협을 주고 있어서 그냥 혼비백산해갖고 여자가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날 사냥을 시작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잡았어요. 그 호랑이를. 잡아다 여기다 심겨놓은 거예요. 이제. 국회 도서관 참고 열람실. 조선총독부 연보는 일제시대 각종 통계가 실려 있다. 경찰 항목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항목에 이 책에는 특히 해수구제 내역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와서 처음으로 이제 통계치에 이 통계에 따르면 호랑이, 표범, 늑대는 물론 곰, 멧돼지, 심지어 노루까지 한반도의 중대형 포유류는 모두 해수구제라는 이름으로 포획이 장려됐음을 알 수 있다. 중간중간에 기록 자체가 연도가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계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식민통치자들 스스로가 남겼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확인해 보면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잡아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호랑이라든지 표범 또 이 늑대 같은 게 다 같이 포함되겠는데요. 이것들이 그 총독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박멸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누락된 시기의 기록들은 당시 발간된 잡지와 신문을 통해서 그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포획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에 공식 기록된 포획 수를 종합해 보면 41마리, 그다음에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1915년도에 11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호랑이는 최소한 141마리가 포획됐다. 같은 기간 동안 표범은 무려 1092마리가 포획됐다. 표범의 포획수가 호랑이의 9배에 달하는 것은 표범이 호랑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죽과 약재료의 활용도가 높았던 표범은 인기 있는 사냥감이기도 했다. 현상금까지 걸렸던 늑대는 모두 2625마리.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가 포획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갖고 어떤 이득을 창출하게 해줬을 때 아주 남획이 이루어지는 그 수준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가서 한두 마리 잡아오는 수준하고는 그게 다르겠죠. 일단 어떠한 일정한 숫자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급속도로 멸종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라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적인 최소 생존 개체군이 유지가 된다면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개체군이 멸종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포획들은 사실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개체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수구제가 계속되던 30년대 호랑이 생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경성사범학교 교사 가미다는 1936년 과학 지식에 사라져가는 조선의 호랑이라는 글을 기고한다. 그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함흥 무산 인근에서만 겨우 호랑이를 볼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조선의 호랑이가 절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933년)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지리학자 라흐텐 자흐도 게마 고원 등 일부 북한 지역에서만 호랑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개화기 무렵까지 서울 한복판에 등장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았던 호랑이. 그러나 무분별한 사냥과 해수구제 정책 속에서 불과 30여 년 만에 호랑이는 남한 지역에서 그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남한의 마지막 호랑이는 어떤 것일까? 여기까지 뛰어올라가는 동안에 산에 다니기가 참 전직 교사였던 여중문 씨. 공기가 지리산에 살고 있는 그는 젊은 시절 호랑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59년도쯤 되죠. 처음 듣는 소리, 우렁찬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크게 산이 울리는 소리가 고양이 우는 소리를 크게 확대한 것처럼 동물원에서 듣는 호랑이 울음소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자면 그대로 소리는 못 내지만 어흥하는 그런 소리가. 그런데 산이 짜랑짜랑 울리면서 울었거든. 가장 가까이에 울렸다 싶은 위치를 보니까 저 바위 위에서 옆으로 싹 돌아가는 허리가 싹 돌아가는 허리쯤에 보이는데 줄무늬 3개쯤 보이고 그거는 위로 돌아가 버리고 눈이 쌓이고 난 뒤 흔적을 자국을 추적해 보면 50년대는 남한에서 호랑이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시기다. 그러나 여중문 씨는 그가 본 것이 호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못 있다. 봤다라고 자 헛것 본 거 아니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내 말을 신뢰한다고 보면 적어도 59년도 이전에 한 3년 내가 본 적이 있고 59년 이후에도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12월 달을 눈이 많이 내리는 24일 전후는 꼭 내가 다니거든. 이 코스를 점검을 하거든. 그 8년 약 8년간에 8년 동안 중에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하늘에 뜨고 맹세하지만 봄입니다. 네, 거기 분명히 있었어요. 해방 이후 최근까지 호랑이 목격담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간간히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호랑이 사진이나 사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호랑이 모습은 목포 유달초등학교의 호랑이 박제다. 1908년 영광 불갑산에서 한 농부에 의해 포획됐다. 수많은 호랑이가 해수라는 이름으로 사냥됐지만 남한 땅에 남아있는 한국산 호랑이 박제는 이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유달초등학교 호랑이 박제는 남한 최초이자 마지막 호랑이 박제인 셈이다. (1922년) 경주 대덕산에서 포획된 호랑이 사진은 지금까지 남한의 마지막 호랑이로 알려져 왔다. 구정주제소 미학계 순사가 이위우 등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사냥했다. 이 호랑이는 당시 경주를 방문했던 일본 황족 캉인노미야 교토히토 친왕에게 헌상되는 것으로 그 최후를 마감했다. 그러나 과연 1922년 사진이 마지막일까? 그 이후의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1924년 2월 1일자 매일신보에서 강원도 횡성산 중에서 호랑이 사냥이라는 기사를 찾았다. 그리고 다행히 그 옆에는 호랑이 사진까지 실려 있는데 사진이 빛이 발해 선명하진 않지만 몸통 전체에서 호랑이 특유의 줄무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산정이라는 사람이 포획한 이 횡성 호랑이는 몸 길이만 2m가 넘는 암컷 호랑이로서 지금까지 확인된 남한의 마지막 호랑이 모습이다. 단군 신화에서 민화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이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 민족의 시련과 함께 호랑이도 남쪽에서 사라져버리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 해방 이후 50여 년, 호랑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1950년)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한국 전쟁이 시작됐다. 좁은 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인간에게만 비극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시대 급격한 개체 감소를 겪은 야생동물들은 전쟁으로 인해 또 한 번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순환은 계속됐다. 벌목과 토지 개간으로 산은 벌거숭이로 변해갔다. 삼림 녹화율 30%, 야생 동물들은 살 공간을 잃었다. 식량 안보와 경제 재건이란 목표 아래 대규모 항공 방제와 농약이 뿌려지고 맹독성의 쥐약도 전국적으로 살포됐다. 먹고 살기 위해 숨 돌릴 틈 없이 내달렸던 시기. 그러나 여우와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쥐를 전국적으로 이제 격퇴시키기 위해서 쥐약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살포를 하는데, 먹어서 죽은 쥐를, 그리고 혹은 고양이나 개가 먹어서 죽었을 때 그러한 사체를 그 당시에는 이게 땅에 파묻는 게 아니고 그런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버렸습니다. 소도 죽으면 버렸고요. 그와 같은 그 사체를 좋아하는 동물이 여우고, 또 늑대도 그 죽은 사체를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감염으로 그 늑대나 여우는 많이 죽었고요. 해수 구제로 인한 남에게다 전쟁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던 늑대에게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은 또 하나의 치명타였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간섭은 늑대마저 우리 산하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동국대 생물학과 표본실. 이곳에는 늑대 두상 하나가 전시돼 있다. 대형 포유류 중에 가장 많은 개체가 살았고 또 그만큼 많이 잡혔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이 두상이 유일하다. 1968년 충북 음성에서 잡힌 이 늑대를 마지막으로 야생에서는 더 이상 늑대가 잡히지 않았다. 이에 앞선 1964년 경북 영주에서 포획된 늑대 한 마리가 창경원에 들어왔다. 이 암컷을 비롯해서 영주 지역에서만 67년까지 모두 5마리의 늑대가 창경원에 기증됐고, 그 늑대들끼리 교배해 새끼를 얻었다. 그러나 야생 늑대가 멸종되면서 새로운 늑대는 공급되지 못했다. 그 후 동물원의 늑대들은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번식에 실패했다. 결국 영주 늑대의 마지막 후손마저 1997년 서울대 공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로써 한국의 늑대는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숲의 지배자 늑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 증가 과정에서 늑대는 인간에게 가장 적대적인 동물이 됐다. 포악하다는 죄목으로 내몰린 늑대는 200만 년 이상 살아온 이 땅에서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서울대공원 동물부장을 지낸 오창영 씨. 그는 한국동물원 역사의 산증인이다. 그가 창경원에 재직하던 시절의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는 한국동물원사 창경원 편에는 우리나라 마지막 표범에 관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창경원은 초기에는 야생에서 잡힌 동물들을 사들이곤 했다. 그러나 이미 일제시대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어 대형 포유류의 소식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호랑이와는 달리 몇 개체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표범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1962년 표범을 기증하겠다는 전갈이 날아왔다. 황홍갑이라는 그 합천에 사는 사람인데 한 올개미에 표범이 하나 치였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출장한 직원이 표범이다, 어린 표범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급보가 와서 바로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서 창경으로 다 데려왔었죠.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한국 표범 그대로였다. 수컷이었던 녀석은 한표라고 불렀다. 그리고 같은 해 지리산에서 암컷 한 마리가 생포됐다는 연락이 왔다. 사냥꾼이 그 총을 쏘아서 그 발목이 부러졌더라고요. 앞발목이 하나가. 그런데도 그 발목만 잘 치료를 할 것 같으면은 창경원에 수컷하고 짝이 돼서 또 그 실에도 남길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갖다 이제 가서 무던 교섭을 했었는데 소유자가 그 불응을 해서 가져오지 못했고 그때는 법이 또 요즘처럼 엄하지 않아서 말이죠. 야생동물 그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무슨 벌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곰이든 호랑이든 잡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시절이었다. 사냥이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좋은 총기를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농한기 동안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산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냥꾼들에게 곰, 표범 등과 같은 대형 포유류들은 사냥의 묘미뿐만 아니라 약재로서의 가치 때문에 단연코 인기가 좋았다. 해방 이후에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또 영동이라든지 이런 산간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야생동물을 잘 잡는 사람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마을에 그런 여러 가지 약이 귀할 때는 반달가슴곰의 어떤 부위가 또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응급처치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마을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재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 농한기에는 야생동물을 많이 잡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은 표범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67년도가 돼서야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사냥이 법으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표범을 보호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결국 암컷을 만나지 못한 가야산 표범은 대를 잇지 못하고 72년 동물원에서 그 최후를 맞았다. 남한에서 표범은 완전히 사라졌는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사냥을 하고 있는 이문환 씨. 매년 사냥철이면 지리산을 찾는 그는 90년대 초에 표범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충북 정산, 정산에서 이제 그 숙소를 정하고 뭐 집이 머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도 멧돼지 사냥을 하러 갔었는데 개 짖는 소리가 막 나길래 이제 멧돼지를 몰아넣은 줄 알고 뛰어갔어요. 뛰어가니까 바닥에 아무리 둘러볼라 해도 이 멧돼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나도 이제 한참 조용히 하고 이제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내 머리 위에서 뭐 소리가 뭐 웅크리는 소리 나는 기라. 그래 떡 쳐다보니까 소나무 위에 큰 소나무 위에 뭐 물체가 있는 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선명히는 안 보이는데 손잎에 걸려서 좀 상당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일단 그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형체만 보고 그 엽총으로 이제 쏘았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 떨어진 데면 엄청 큰 기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그게 이제 표범이더라고. 표범에 관한 서식 정보는 이문환 씨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환경연구원은 표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폭 9cm 미만의 고양이과 동물 발자국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지역에 아직 표범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대개 이제 어느 동물이 50년 동안 전혀 관찰이 안 되고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면 되게 멸종했다고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표범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에서 그런 발자국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표범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적은 수라도 지금 생존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1962년 지리산 표범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표범이 확인된 바는 없다. 따라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개체만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보호가 없다면 몇 마리만으론 번식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표범도 멸종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백두대간이 북으로 뻗다가 막혀있는 휴전선.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선에서 오직 새들만이 자유롭다. 휴전선 너머 북한에는 적은 개체나마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와 같은 중대형 포유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야생 동물들이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유입될 수는 없는 것일까? 뛰어가면서 그다음에 구르는 동작이 있어야지만 높이 뛰어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가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게 만약 동물들이 이게 파고 들어왔다, 땅속을 파고 들어왔다 여기 이렇게 디비졌거나 여기는 그런 상태일 겁니까? 그런 상태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보다 이 구멍보다 몸체가 작은 동물 뭐 쥐 같은 거는 이게 북에서 이렇게 남으로 넘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보다 큰 동물들은 아무래도 넘어오기가 힘들겠지만 표범은 큰 거 못하지만 작은 동물들은 한눈에도 중대형 동물들이 통과하기엔 철망 사이가 좁아 보인다.
5cm가 약간 넘는 철책선 안으론 쥐나 족제비, 새끼 너구리와 같은 소형 동물들만 드나들 수 있다. 대형 동물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철책을 넘는 수밖에 없다. 과연 철책을 넘는 것은 가능할까? 일부에서는 호랑이와 표범 정도의 도약력이라면 철책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부 전선의 경우 철책의 높이는 3m, 남쪽 철책과 북쪽 철책이 4m 간격으로 세워져 있다. 철책 사이에는 중간 철책까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결코 쉽지 않은 장애물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군인들의 경계 근무가 밤낮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철책을 뛰어넘는 위험을 감수하기란 쉽지 않다. 한반도 남쪽하고 북쪽을 가로막고 있는 그 DMZ 철책선은 일종의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한반도의 남쪽 부위를 그 섬과 같은 고립된 지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부터 대륙에서 남한 남쪽으로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형 동물 또는 중형 동물들이 교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멸종의 어떤 큰 기여를 또는 그 보탬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호랑이와 표범 등 대륙성 동물들은 백두대간을 통해 중국, 러시아까지 광범위하게 이동한다. 건강한 유전자를 찾아 이동하는 것은 야생동물의 본능이다. 그러나 지금의 휴전선은 대형 동물들의 정상적인 이동을 가로막아 한반도 남쪽을 상태적 섬으로 만들었다. 휴전선은 남과 북을 가르는 정치적 분계선이자 야생동물의 상태 장벽이다. 휴전선 내 비무장지대는 더 이상 야생동물의 낙원이 아니다. 철새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중대형 포유류에게는 대륙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 상황 속에서 야생동물들은 마지막 생존 가능성마저도 빼앗겨버렸다. 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한반도. 지금 어떤 동물들이 한반도 산하를 지키고 있을까? 지리산 자연환경생태보존회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지리산 인근 구례 지역을 조사해보았다. 관찰한 지 20분. 논가에 너구리 한 마리가 발견됐다. 처음 발견된 지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너구리가 나타났다. 간단한 조사였음에도 불과 3시간 만에 5마리의 너구리가 발견됐다. 서울 양재동 아파트촌. 이 부근에는 너구리 가족이 산다. 너구리의 수가 늘어나면서 야산에서 밀려난 너구리 개체들이 서울 시내까지 진출한 것이다. 밤이 되면 너구리 가족이 먹이를 찾아 도로로 나온다. 잡식성인 너구리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버린 음식물에 의존해야 한다. 심지어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너구리들의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다. 너구리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많아졌다. 환경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에서도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중소형 동물 중에서 너구리의 개체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구리 같은 경우가 요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농가 주변에서도 관찰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옛날에 적정 수준이었을 때는 살림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먹이를 찾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개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밀려나면서 어쩌면 인가 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인가 내려오면 뭐 거기에 이제 그 가축들의 사료를 준다든지 이런 걸 와서 이제 먹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이 갖다가 버린 쓰레기를 갖다 뭐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자꾸 이제 원래는 걔네들이 사는 데가 산림이지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떤 우리 생태계가 깨져서 얘네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늘어난 것은 너구리만이 아니다. 멧돼지는 숲의 새로운 지배자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멧돼지 없는 곳이 없다. 멧돼지는 번식력이 왕성해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10여 마리의 새끼를 낳아 키운다. 정상적인 생태계라면 새끼 멧돼지의 상당수가 채 성장하기 전에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 상위 포식자의 먹이가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멧돼지는 적정 개체수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금 멧돼지에게 천적은 없다. 천적을 잃은 멧돼지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멧돼지 수의 증가는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평균 150kg에 육박하는 멧돼지는 식욕도 왕성하다. 잡식성인 멧돼지는 수확 시기에 과수 농가나 고구마 밭에 내려와 농작물을 망쳐놓기 일쑤다. 멧돼지와 같은 유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02년 한 해 동안 121억 원에 달했다. 유해 조수로 지정된 멧돼지는 수렵 허가를 받아 사냥할 수 있다. 겨울철 특정 지역에서 1인당 3마리씩 잡을 수 있다. 사냥으로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제일 억울한 것이 여름 내 농사 지어가지고 놔들고 들어가면 요것이 다 먹을 거 없어. 수확을 못 해버려요. 이 힘이 이 정도 되면은 한 500kg 정도 된 바위 같은 것도 전부 다 까제치고 막 넌뚫리고 받들고 이미 한 탱크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냥을 통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유해조수 구제는 일제시대 해수 구제와 같이 자연에 대한 또 다른 모험일 뿐이다. 생태계의 최고의 위치에 있던 호랑이, 표범, 늑대가 담당했던 자연의 빈자리. 인간이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자기 몫을 갖다 다 하고 있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 둘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예를 들어 시계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시계가 수많은 토미바퀴라든가 나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작아도 그렇고 아무리 커도 그렇고 한 몫은 다 하거든요. 필요 없이 그냥 괜히 가서 토미바퀴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다. 자연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그 존재가 해 있던 것이 하나 빠질 것 같으면은 당장은 그거 하나쯤 빠져도까지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종국에는 그것이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셋 빠지고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전체가 이제 망가진다. 시계는 가지 않게 된단 말이야. 지난 100년간 한반도 생태계의 축을 이루던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등 핵심 종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그리고 이들 야생동물 멸종의 묵시록 뒤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있었다. 사라져버린 숲의 주인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